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며느리, 물론 뭐 손자도 좋습니다. 예. 며느리한테 그 재산을 증여했을 때 유류분 반환이 대상이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을 하신 이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며느리한테 5억을 증여합니다. 요게 이제 유류분 반환 대상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몇 가지 가지의 경우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첫 번째는 상속개시. 요 상속개시라는 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얘기합니다. 상속개시 1년 이 내만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요게 이제 민법 1114조입니다. 원칙적으로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입니다. 제3자이기 때문에 뭐 1년 이전에 돌아가시기 1년 이전에 준 거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을 줬는데 이게 뭐 사망하기 2년 전이다.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1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여기서 보면 이제 5억이죠. 5억보다 남은 재산이 적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피상속인이 9억을 갖고 있었는데 5억을 줬을 때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의 대상으로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이 5억을 증여했다 며느리한테 그랬다 그래서 뭐 반드시 뭐 유류분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또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뭐 양쪽 OX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가지의 경우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요거는 아들에 대한 것과 같다. 아들에 대한 증여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피상속인께서 뭐, 며느리한테 5억을 증여하는데, 같은 날, 요 5억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주면서, 뭐, 며느리한테 2분의 1을 주고, 아들한테 2분의 1을 주는 경우. 또는, 뭐 아들한테 5억을 주고 며느리한테 5억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들에 대한 증여를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명분은 며느리지만 사실상 아들에게 준 것과 같다면, 이거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1번, 2번과 상관이 없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원고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 실무로 들어가서 원고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환 대상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죠? 반환 대상으로 잡아야 유류분을 여기서 이제 5억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로 갑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아들에 대한 증여로 본다면 1년 전이든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할든 아니든 무조건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 2번을 따질 필요도 없이 3번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특별식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들에 대한 증여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피고 입장을 보겠습니다. 피고 입장을 보게 되면 일로 갑니다. 일로. 1년 이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피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전에 증여한 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장을 하든
1년 이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아들에 대한 증여든 뭐 며느리에 대한 증여든 항변할 필요 없이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전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유류분 실무를 하다 보면 그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고 입장은 이거 아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구분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로 갑니다. 1년 이전에 증여했는데 남은 재산이 요거 더 많다는 겁니다. 더 많기 때문에 유류분권자를 해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경우 이제 그렇습니다. 뭐 직접 방문해서 뭐 저희 변호사님들하고 상담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화로 상담할 때는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5억을 증여했는데 뭐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가 이 백그라운드의 배경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우도 사실은 이 남은 재산에 대해서 정의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직접 와가지고 상담을 해야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요거는 이제 좀 더 깊은 얘기고 오늘 말씀드릴 건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며느리한테 일정한 금액이 증여가 됐다. 그런 경우는 첫 번째 1년 이전인지 이후인지 이맨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전이다. 그러면 증여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따져야 됩니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들에 대한 증여로 아들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게 세 가지의 쟁점이고 이 쟁점에 따라서 유류분의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며느리가 한 40억 좀 넘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들에 대한 특별 수익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고 요거는 이제 부처 사건입니다. 며느리가 한 2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요거는 제외됐습니다. 요거는 서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며느리에게 준 거는 똑같지만 어떤 경우는 포함이 되고 어떤 경우는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며느리에 대한 증여라든가 손자에 대한 증여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 경험도 좀 쌓이면 이제 딱 봤을 때 대충 어느 쪽으로 가겠다 감이 옵니다. 자, 오늘은 피상속께서 시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한테 증여했을 때 그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원칙적인 원론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